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YS 때는 그나마 그 뿌리가 덜 깊었던 걸까요? 그 사이 자라난 악의 뿌리가 이제는 너무 깊고 너무 넓게 뻗어 있어서 도처에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검을 짜는데 관여한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그 특검 수사 피의자 변호를 하겠다고 나서고, 피의자 쪽 변호인은 만나지 않는다는 특검은 판사 시절에 인연이 있는 변호사한테는 또 시간을 내줍니다. 내란숙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기회만 있으면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재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듣도 보도 못한 1박 2일 접견을 했다니, 이런 뿌리들은 어떻게 잘라내야 할까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재판을 중계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해결될까요? 더욱 단호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참나무 장작으로 6시간 훈연해서 통으로 훈연해서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오리 중에 오리, 훈제 통오리,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또 자두 중에 자두, 추희자두, 달콤, 새콤, 쫀득, 정말 자두 중에 자두, 올해 마지막 자두입니다. 여러분 정어리모리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제품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패널분들께서 맛있게 들고 계시는 훈제 통오리 어때요, 박영식 대표님? 이게 역시 지난주에 먹었던 훈제 삼겹살과는 유사한 지점은 역시 훈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향이 좋아요. 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고기 특유의 이 담백함이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먹어봤습니다만은 이게 남한테 못 주고 나만 먹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고픈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이게 1+1이고 또 이게 그 중량 자체도 800g이나 또 함께 드리는 거니까 25,900원에 이 정도면 거저죠. 이 오리가 황토가마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6시간 동안 훈연했던 거라고 하거든요. 미식가 김유정 의원님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받자마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어때요, 네, 향기는? 기름기를 쫙 뺀 거잖아요. 오리기름은 그냥 먹어도 사실은 뭐 괜찮은 건데 기름기 쫙 빼고 담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제 삼겹보다는 훈제 오리입니다. 더 나은데요? 예, 저는 훈제 오리파인데 이 겨자 소스하고 또 부추하고 양파 이렇게 묻혀서 주셨는데 정말 이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이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만드느라고 애썼구만.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삼겹살한테는 미안한데요. 예.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니, 저는 이게 더 좋은데, 네. 저도. 특히 깻잎도 앞권인데요.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고 이거 누가 사오셨다고 그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우리가 정어리몰에서 소고기는 안 팔았죠. 불고기는 팔았지. 예, 예. 불고기는 팔았고, 뭐 이렇게 소고기 덩어리를 판 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정 연령이 지나면 좀 연세가 드시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고기는 누가 사준다 그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누가 사준다 그러면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그거예요. 오리고기 먹으면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걸 또 훈제로 하니까 네.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껍질 뭐 내지는 이제 적당한 지방이 있어서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기 먹을 때 뻑뻑하고 이러면은 사실 부담스러운데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입이 간사하다고
지난주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이거 보니까 이게 또 훨씬 더 맛있네 보니까요. 같이 먹는 이 부추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앵커님이 또 장을 봐오시니까 이게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 또 오리엔 양파가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양파랑 부추도 같이 넣으니까 양파의 식감이 있어서 훨씬 더 먹기도 좋고요. 참 오늘은 오리가 핵심이죠. 그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 드시고 그 앞에 있는 자두 있잖아요. 네. 추희자두. 그거 디저트로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두도 정말 맛있어요. 달콤 쫀득하고 이게 올해 마지막 자두입니다. 근데 여전히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어갖고 사실은 뭐 식사 매번 준비하는 것도 너무 고역인데 훈제 오리 이거 그냥 돌려서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는 그냥 걱정 없이 이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우리 패널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품이 계속 나와서 좋네요. 예,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꼬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참 꼬리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좋네요. 쓸데없는 꼬리는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지면 돼요. 꼬리 쓸데없이 붙이는 걸 사족이라고 그러죠. 꼬리가 길면 밟히고. 이야, 근데 오늘 이렇게 꼬리가 떨어지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꼬리도 떨어졌고 이제 더 댓글 활발하게 올려주십시오. 김지훈님 무슨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대요? 근데 김일웅님 글입니다. 김일웅님 글을 김일웅님 슈퍼챗을 김지훈님이 대신 보내주셨군요. 객관적 입장에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언론 개혁을 주장하시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을 응원합니다. 난 줄 알았네. 참 김일웅님 알았어요. 개인 채널 1일 영식 10만 갈 수 있도록 정아리TV가 도와주세요. 영식이 형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김일웅님이 박영식 앵커님 이렇게 좋아하신다 이거죠. 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여자님이 미국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미국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김일웅님 글에 100% 동의합니다. 1일 영식 10만 가자. 정어리는 100만 가자. 이 여자님 배려 있으시네. 삐칠까봐 또 넣어주셨네. 센스쟁이. 센스쟁이. 일일 영식 오늘 10만 갈 수 있겠는데요. 정원 아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오늘 아이고. 10만 가기도 하고 예.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하면 항상 기록 찍잖아요. 지금 예. 80만 9,557명인데 저는 그냥 오늘 81만이 방송 중에 되는 거죠. 81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예. 가만히 있어. 도와주세요. 이것도 지난번처럼 여기 오셔야 김영남 돼요. 의원이 바람 잡고 또 우리 박영식 앵커가 설명을 또 드리고.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옆구리 쑤시겠습니다. 옆구리 그러면 오늘 꼬리도 떨어졌겠다. 방송 중에 81만 또 가봅시다. 네. 방송 중에 일부에서 해도 돼요. 벌써 올라가네요. 보수형님 TV님도 슈퍼챗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민주주의고 개혁도 시끄러워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침묵도 좋은 방법 중 하나. 방송에서 떠들다 보면 돈의 매수가 되다 보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보수형님 TV님 글은 조금 생각하게 하는 글인데 조국당 관련 얘기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도 예. 그 얘기 같은데 뭐 직접 본인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전해드리는 걸로.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 하는데 김영남 의원은 지금 오고 계시고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조국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예, 김조국의 안녕하세요. 탄탄TV 예.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예고 봤는데 예. 이제 내일 오후 2시 예. 내일 오후 2시에 이슈 1번지 첫 방송 나가죠. 네네네. 기추자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던데 그분은 항상 선글라스를 써요? 컨셉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벗는 것보다는 선글라스 쓰는 게 훨씬 더 시청자를 위해 나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방송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사람 풀었어요?
예. 랑님이 또 우리 영식 앵커님 10만 기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정어리원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예. 슈퍼챗이니까. 예. 부럽네. 아유 아닙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예요? 네, 그렇죠. 네. 언제 우리 김종국 박사님은 대세가 돼요? 저는 만년 예를 들면 마이너리티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우리 김종국 박사님 얼마나 쪽인데.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일일 영식 지금 구독자가 94,500. 곧 되겠네. 아유 뭐 정어리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방 될 수 있죠. 예. 여러분 오늘 좀 바쁘게 눌러주세요.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일 영식 구독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일일 영식도 오늘 10만 맹글어 줍시다. 예. 실버 버튼 언박싱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언박싱 하시는 아이고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언박싱 한번 해볼래요? 아니 근데 이미 실버는 근데 앵커님 해보셨잖아요. 근데 아니, 제 거를 일일 한다고 영식. 한들 뭐 그리 새롭겠습니까? 아니 하자는 거죠. 그럼 또 너무 팬들이 감사하죠. 이렇게 지금 네. 그래도 또 국내외에서 자기 성원을 하고 방송이 계셔.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하고 예. 또 갖고 와서 여기서 또 또 한번 예, 함께 자랑하겠습니다. 예. 예. 보여주세요. 리언박싱인가? 쌍 언박싱. 제방 다시 보기 언박싱 다시 보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내일 오후 2시에 이슈 1번지 첫 방송하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최정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네. 이 유전자, 유전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런 분이 무슨 보수 본능?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셨던 대목인데 우리가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이념이 결정되는가, 우리의 보수적인 사고라든지 진보적인 사고는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을까? 이런 책을 한번 작년에 내신 적이 있고, 보수 본능이라는 이 책은 어찌 보면 정치의 전면에서 요즘 이제 극우가 워낙에 활개를 치다 보니까 극우주의자들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고, 또한 2030 남성들은 왜 또 극우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은 아닐까? 이제 이런 측면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해외에는 연구가 나와 있는 게 꽤 많아요. 예.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진보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진보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연구 관련된 책을 갖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 거죠. 그렇군요. 제가 녹화할 때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알쓸 신잡 그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좋죠. 근데 과학자가 이렇게 정치 쪽에 이렇게 그 분석하고 그러는 게, 야, 사람이 아주 쏙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이슈 1번지 첫 방송. 박영식 앵커와 기추자 뭐라고 불러요? 기추자? 아니, 기추자 뭐 평론가? 그냥 기추자님이라고 늘 전 칭하긴 하는데. 예. 기추자님이 꾸며가는 예. 대공개, 박영식의 이슈 1번지.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야, 오늘 근데 이거를 소개하면 또 우리 김종국 원장님이 울려나? 응? 박영식 앵커님 막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니까 HWJUN 전 HW님이 또 슈퍼챗 보냈어요. 김유정 의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내란 정리 관련 진행이 좀 주춤해서 걱정입니다만 잘 될 거라고 항상 간절히 하늘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뭐 아직 김영남 의원은 안 나왔으니까요. 거기까지 나오면 저는 이제 금요일날 방송을 다 하차하는 걸로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부산이대인님 있잖아요. 우리 원조 정어리 탄탄TV 김종국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화이팅을 보내신 거죠? 김일웅님, 제가 삐칠까봐 앵커님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3주간 슈퍼챗 쏘겠습니다. 백운기 앵커님 화이팅. 그러지 마세요. 절대. 김일웅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복숭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두랑. 저한테 그동안 바빴다고 그러시면서 복숭아랑 자두랑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저도 장어탕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안 가르쳐줘. 장어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예.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정어리몰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나가고 맛있게 먹었는데 또 바쁘게 지나가고 이래서 한 번도 구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아. 장어탕을 제가 그때 구입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더니. 네. 지금 어. 배송 중입니다. 그러세요? 예,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니 지금 오고 있다 그러네요. 저도 그러면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그 장어탕 드시고 네. 막 그랬을 때 제가 애기 입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기 입맛이 아니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고급 입맛이고. 그러니까 이 진짜 맛있는 거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그걸 제가 그냥 애기 입맛이라고 너무 길게 편말을 했어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일주일 오히려 후에라도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식가로 좀 미식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급 입맛. 넉넉할 유 고들정. 예. 이래도 김영남 의원 안 온다고? 갈수록 1, 2분 늦어지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오늘 또 먹방 지금 정말 맛있는 거 준비했거든요. 지난번에 훈제 삼겹살 우리 먹었잖아요. 네네. 훈제 오리. 이건 진짜 맛있는 건데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훈제 삼겹살 먹을 때 보니까 약간 뭔가 아쉽더라고. 반찬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장을 봤어요. 저번 주도 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목요일마다 장 봐요. 바쁘시네요. 나 무슨 꼴이래. 가지고 깻잎 김치. 예. 여긴 또 깻잎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 깻잎이 좋은 철이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깻잎 김치. 그렇죠. 그리고 오리에는 양파잖아요. 네. 양파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쳤어요. 무치는 걸 제가 안 했는데 양파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저기 하고 그리고 또 오리는 겨자에다 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근데 겨자 소스. 겨자를 사가지고 네. 그거를 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공할 겁니다. 성은이 마음극하옵니다. 야, 와, 정말 이 너무 정도면은 정성이시네요. 이 정도의 감사해요. 정성이신 거를 아시면 다른 그 요일 게스트분들이 진짜 금요일에 출연 요일을 바꾸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경쟁률이 치열하다니까. 분위기는 제가 1순위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네. 금요일에서 밀리는 네.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김정우 원장님이 제일 맛있게 먹어줘요. 이거 먹기만 하니까요. 근데 그 맨날 먹을 때마다 술 타령하는데 들고 와요 술을. 네, 그러려고 지금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또 자, 제가 동남아시아 공연을 방금 네. 마치시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구독자 보세요. 또 이게 또 지난번에 악몽이 80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앞 글자가 바뀌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만 아이고 참. 그래요? 나는 한 분만 더 늘어도 기분이 좋은데. 근데 더군다나 81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그게 올라가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김영남 의원이 먼저 바람을 잡고 그다음에 박영희 앵커가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가 막 팍팍팍팍 올라갔어요. 바람잡이. 바람잡 그때 했던 멘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80만 안 되면 나 집에 안 갑니다. 아니 그래서 80만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세팅을 바꾸신 거예요? 이 세팅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9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좀 프로를 개편해가지고 그 정어리는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들 일상도 좀 취재하고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첫 방송을 하는데 늦게 오니까 나 이야기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애청자님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요. 예. 내일 오후 2시에 박영식 앵커가 하는 이슈 1번지 네.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도 좀 변화를 주자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좀 허전했는데 이걸 좀 테이블 보도 덮고 제가 위치를 가운데로 앉고 양쪽에 이렇게 두 분씩 앉혀서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산악을 했는데
제가 좀 어색한 거예요.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도리도리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도리도리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어제 다시 원래대로 해보자 그랬더니 훨씬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뒤에 배경도 정어리대로 이렇게 바꾸고 또 스튜디오도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자는데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좀 편한데. 아니, 저희는 예, 호텔 같아요, 좋아요. 느낌에. 네. 호텔. 예, 이렇게 딱 새로 단장하니까 네. 립세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이거 보시는 정어련 같은 경우도 좋은 공간에서 좋은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훨씬 더 느낌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대접받는 드는데 느낌. 네. 그러면은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 이 바닥도 보이나요? 뭐 풀샷 잡으면 나오죠. 뭐 바닥이 잡힌다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빨간색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죠. 레드 이렇게 카펫? 들어와서 이렇게 앉고. 깔면 그렇지 않아도 뭐라고 그러는데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 빨갱이 그 국민의힘 아닙니까? 바닥은 빨강, 배경은 파랑이니까 태극기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세. 역시. 무엇보다도 도리도리는 안 됩니다. 야, 우리 참 배려의 화신 변함없이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욱의 탄탄TV 응원합니다. 안 잘리게 됐구나. 변함없이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변함 없이님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 100배합니다. 아니 근데 그 81만이 되려면 지금 426. 그러니까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람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바람 잡는 거예요. 426분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두 분이 빠졌어요. 빠지기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안 되겠다. 빨리 시작하라는 들어갑시다. 말씀이신가 기분 봐요. 나빴다. 예, 아주 죄송합니다. 금요일이라 좀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네들 뭐 하냐 놀고 있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잡담 그만하고 유호님.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앞에서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을 했던 자가 그 민정수석 그만두고 어떻게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을 맡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제가 심지어 양아치라는 극한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결국은 여론의 문매를 견디다 못해서 어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호수도 법률 자문 그만한다고 하고 정신 나간 거죠. 더군다나 오광수 민정수석을 했던 자는 자기가 민정수석 있을 때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추천에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가서 변호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김영남 의원님 어제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얼마나 받냐? 100억 받을 거라고 그러대요? 그 정도나 받을까요? 글쎄요. 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얘기 오늘 두 번째 하는데 25년 전에 제가 모 종교단체 관련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통일교보다는 교사가 좀 적은, 예. 작은. 근데 그때 한참 번성하던 종교단체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그 장부나 이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25년 전이거든요. 그때 선임료 5억, 10억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5년 전에 비해서. 근데 요새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험에 의하면 야, 역시 종교단체가 돈이 많긴 많구나. 정말 어떤 기업체보다도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종교단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도 많지만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대상이 누굽니까? 한학자 총재 아닙니까? 문선명 한학자 이 부부를 통일교 신자들은 참 부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주죠, 교주. 통일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문선명은 갔고 이제 한학자가 총재가 돼가지고 교주가 되고 있는데 사이비교 종교라고 하는 거 교주가 없어지면은 그 종교가 사라지는 거니까
뭐 그런 궁전 3개, 10개 있으면 뭐 합니까? 교주가 없어지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근데 어떻게 오광수 민정수석까지를 생각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호수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제안이 와도 본인이 이제 초기에 바로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지, 아무리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의 표명은 했습니다만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이 정도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자문이라는 형태지만한 변호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놓고는 본인이 기자들 질문에는 뭐 원어부 대미라고 그냥 뭐 이해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도저히 원어부 대무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뭐 이제라도 바로잡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부적절한 이런 뭐 그 변호인들과의 접촉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도. 뭐 그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은 민중기 특검은 못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특검보 네. 같이 뭐 로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죠. 거기는 만났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래도 뭐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특검은 변호인을 만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통일교가 집요하게 그렇게 막 접근하고 그래도 딱 강단을 지키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민중기 특검이 또 이번에는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만난 게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민중기 특검이 법관 시절에 배석 판사였던 변호사인데 이거는 만나도 됩니까, 김정우 원장님? 만나면 안 되죠.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저는 뭐 그 안에서 사건 관련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럴 만한 저간의 사정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만났고 저는 만났으면 그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야 그것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 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꽤 국민적인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오광수, 김희수 그다음에 김호수 그다음에 이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오광수 같은 경우는 이런 수임된 변호사진들과 자문 변호사들의 이름을 다 알았다면 내가 왜 여기서 수임을 받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저희 유죄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보면서 이 사태는 단순하게 변호인 수임 문제가 아니라 이 법조 카르텔과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기득권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으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직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이대 그리고 이제 와서는 법조 카르텔 이런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내란 또는 김건희를 옹호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권 교체된 다음에 좀 마음을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 놓으면 안 다시 돼요. 이 싸움을 국민적인 민심의 힘을 얻어서 돌파하지 않는다면 전 내란 문제가 어느 순간 중간에 대강 봉합되고 좌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밝혀요. 이 변호사가 통일교 사건 관련 한 총재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민특검한테 알리지 않았다.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이다. 지금 이 해명을 저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그렇게 한가하게 인사 나누고 찾아오고 차 마시고 그럴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 나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민중기 특검이고 박영식 앵커님이 이제 찾아오는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한학자 변호인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예시를 잘 들어주셨습니다만 일상적인 안부 인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의 것이고 지금 언론사들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통일교의 내부 문건에 따르자면은 이 민특검의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변호인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해석을 덧붙여서 대응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고 표현을 했다라는 대목이 등장하고 그 대목은 변호인들 두 사람이 거기 이제 참여를 했었으니까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다라고 적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영호 씨가 진행 상황을 모두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이 두 변호사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고스란히 보고서에다 적어놓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고 본인들이 고민을 한 다음에 나왔던 대처는 윤영호의 아내가 재정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사기나 횡령으로 갖다가 엮어버리자.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보고서에 써놓습니다. 그랬더니 통일교가 그 방침 그대로 이행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상적인 안부나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민중기 특검의 발언의 온도나 정황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통일교 쪽에 해준 거니까 통일교에게 이익이 된 어떤 법률 대응을 하게 된 거를 민중기 특검이 소스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안부 대화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추가하면 그 이제 변호인들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 특검 앞에 가서 시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있죠. 예, 네. 그래서 통일교 교인들이 가서 항의 시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진술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뭐 나는 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입당한 거다. 누가 뭐 조직적으로 하거나 지시받아서 한 거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진술한 것들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통일교 변호인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증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 이런 것까지가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영호가 시쳇말로 불어가지고 조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증인들은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입당했다고 하는데 말을 해서 잘했는데 윤영호가 얘기한 것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왔겠어? 특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어요. 와, 국민들이 진짜 신뢰하면서 빨리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이 3특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매불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 브레이크가 세게 걸린 느낌이고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어제. 근데 그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 판사였다라고 하는데 검사하고 달리 법원은 이렇게 재판부가 있어가지고 배석 판사가 있잖아요. 네. 이 판사, 재판장하고 배석 판사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히 밀접하죠. 사실은 검찰 같으면 부장이 있고 그 부 소속 검사가 뭐 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4-5명 내지는 뭐 큰 부는 9명, 10명씩 이제 한 부에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기 일해요. 사실은 검사는 자기 방에서 자기 일을 하고 물론 결재는 부장실에 올립니다만 근데 법원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 2이잖아요. 그럼 바로 붙어 있어요. 방이. 그리고 배석 2명은 한 방에 같이 쓰고 바로 옆방에 부장판사가 있는데 늘 점심을 그렇게 3명이 같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여요. 어디 그리고 현장 검증을 가도 같이 다니는 거고 그 하나의 한 몸이군요. 한 몸이죠. 한 재판부니까. 그러니까 배석과 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석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쓰면 부장 판사가 첨삭 지도를 합니다. 이제 이른바 빨간펜 선생님을 하거든요. 머리를 쫙쫙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직장 선후배 내지는 동료 개념보다는 사제지간의 개념이 더 세죠. 그러니까 뭐 일반 회사로 따지면 사수와 부사수 뭐 이런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할 수밖에 없는데
민중기 특별검사는 명칭은 검사입니다만 사실은 일선지검에 있는 검사하고는 위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사건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나 아니면 뭐 그 위에 있는 특별검사보 정도, 검사보도 사실 만나기 쉽지 않죠. 뭐 파견 검사 정도는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학재 총재의 소환 일자나 뭐 이런 일정 조율을 위해서도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김건희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사건 변호인 만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 한학재 변호인인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아니, 근데 하지만 나눈 대화는 사건 얘기 많이 했구만요, 뭐. 그거 안 하고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 보면 다 사건 관련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아니 이 변명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이 특검보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민중기 특검 계신가 하고 들러서 인사하고 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한학재 총재의 변호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배석 판사였으면은 아니 자네 어쩐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게 내란 세력들 정리하고 김건희 죄 밝혀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검을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만 하더라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 별건 수사를 하니까 야 특검 잘하는데라고 하다가 드문드문 이상한데 특검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태업도 그 내부에는 검사들이 태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진전될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랬는데 특히 이 민중기 특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배석 판사가 왔으면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배석 판사가 그러면 거짓말하고 많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장 판사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임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행위를 한 거라고 나중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도 거짓말하고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이모 변호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둘은 거짓말을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은 특검이 특히 한학자 총재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으면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검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졌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민중기 특검이? 근데 이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내용들을 들어봐도 그냥 아니야 이 사건 몰랐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법적 카르텔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교를 비롯한 그 종교단체 관련 수사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제일 세요. 이른바 뭐 돈이면 돈, 백이면 백, 모든 면에서 제일 세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대예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보세요. 뭐 방금 전에 속보가 떴던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지금 한학자 총재를 적극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만큼 센 거예요. 이게 국내 영향력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거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른바 메이저 종교단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꺾이면 이제 나머지가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완전 분수령이 될 텐데 이거를 잘 넘어가야 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이걸 잘 뚫고 가야 그 다음 수사로 쭉쭉 넘어갈 텐데 지금 하여튼 고비는 세게 왔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그 전관 변호인단이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간 거는 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전관 변호인단이 보통 이제 그 공소장이라는 건 국회 보고가 자주 되니까
국회로 공소장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관련된 공소장이 국회에 보고되자마자 전관 변호인단이 자신들이 어떻게 또 그 공소장을 바로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검토를 하거든요. 윤영호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쭉 검토를 하고 이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의 교리라든지 한학자가 했던 얘기들을 대부분 다 공소장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인지를 하고 나서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를 언제쯤 불러서 조사할 것인지, 실제 기소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판단의 그 여부를 그걸 듣고자 확인하고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윤영호 거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중기 특검을 만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파악을 해놓고 나서 특검에게 확인을 하러 간 거라 그게 더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통일교가 지금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야, 누가 지금 제일 확실하겠어? 오광수? 그래, 민정수석 했었지. 이 사람이면 특검 잘 알지 않겠어? 야, 그리고 특검이 판사 출신인데 배석 판사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다 하겠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언론 있잖아요. 한국에는 세계일보, 미국에는 워싱턴 타임스. 뭐 이런 데도 지금 영향력을 막 발휘해서 폼페이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거기 뭐, 미국에도 언론 매체를 갖고 있고, 그 사실은 교인뿐만 아니라 이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했겠죠. 일종의 뭐 좋게 표현해서 관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그 메시지는 보면 제가 느끼기엔 단어 하나하나마다 돈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로. 합법적 로비가 가능한 데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통일교를 돌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통일교 이 사건 자체가 김건희와 윤석열으로 갔던 뇌물과 명품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권성동을 통해서 한학자가 쇼핑백을 줬다고 한 날, 그날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고리가 하나 될 것이고, 김건희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 고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건 통일교 한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 그다음에 소위 내란 세력들의 공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진짜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들이 과거에 내란을 막았습니다만 이제는 2차, 3차적으로 이 통일교와 법적 카르텔을 돌파하는 힘들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내란 세력을 소탕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계기와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금 통일교 수사 손을 댔는데 이제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를 지금 일단 잡았으니까 이걸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건진, 권성동, 거기에다가 김충식까지. 김충식하고 또 지금 통일교 문선명 총재 같이 있는 사진도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쭉쭉쭉 하면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뭐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 건들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받아 먹으면서도 뭐 통일교 쪽인데 무슨 문제 되겠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대단히 공공한 처지에 처해 있잖아요. 아베 총리가 사망하면서 그 원인이 그 통일교 때문에 이제 그 가정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암살범이 총을 쏘게 된 거다. 뭐 이러면서 통일교의 어떤 폐해 같은 게 이슈화가 되면서 그 해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일본에서 통일교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일본 내에 있던 통일교에 그동안 축적해 놨던 뭐 어마어마한 거액이 일본을 떠나서 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뭐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데,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서도 지위가 흔들리면 앞으로
본인들의 어떤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통일교 정도의 재산 규모를 놓고 볼 때 뭐 얼마든지 이른바 돈과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렇게 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렇게 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근데 특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이럴 때 예방주사다 생각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지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이런 언행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변호인하고 안부하고 뭐 인사만 나눴을 뿐이다. 이 말을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아우 너무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이거 아닙니까? 통상?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얄팍한 변명 혹은 해명 이런 걸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에만 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교 일치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3특검 모두 다 사실 종교와 관련된 수사와 무관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학자의 경우에는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제 교단 해체가 되고 나서 한국 쪽에서 이 한학자의 이념이라는 건 정교 일치 국가. 정교 일치 이념을 토대로 해서 참 부모의 국가를 만든다라는 이념이 있었다라는 거를 민중기 특검도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 통일교 수사는 당연히 이제 민중기 특검 쪽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판뿐만 아니라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해드려야 되지만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 지금 또 이제 반공 개신교를 상대로 해서 김정환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척하고 있는데 뭐 임성근 부부가 김정환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는 부분 포함해서 또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여했다라는 부분 등등을 또 캐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특검 모두가 다 종교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교 수사에 대한 자제를 원칙으로 할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혐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종교인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대목을 좀 열어두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검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죠. 김서구님, 통일교 수사 국민의 대대적인 응원 꼭 필요합니다. 이은주님은 투투 하셨고, 예,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특검 지금 이제 중반전 접어들었는데 넘어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회에서요. 더 센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은 넘었습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뭐죠? 세 가지죠. 특검 기간 연장하고 재판 중계하는 거. 재판 중계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예. 이렇게 지금 했는데 방법이 되겠죠.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일단 3대 특검법 개정안 기간 늘리고 중계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했고 공청회를 하는데 여당이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통과 안 되겠습니까? 김종국. 예, 뭐 무조건 되겠죠. 근데 화면 보니까 거의 9시 뉴스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간도 원래는 1회만 연장하는데 30일을 더 연장하게 해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는 이 국회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민주당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인력을 갖다 더 늘린 건데 보니까요. 특검보는 4명에서 6명, 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을 공개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플리바게닝을 하게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 네가 네 죄를 실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범죄를 감형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무죄를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공개적으로 법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징역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담합을 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자기의 죄를 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원래 공개 원칙이 기본적인 거니까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별재판부가 아닐까 보니까 그 법사위 내에서는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국민들 여론이 막 서로 갈리고 이러니까 그냥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라고 하는 내란 재판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위헌 논란을 막 제기하고 있고 법조계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요. 그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법학과 교수 7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50명 정도는 위헌이 아니다고 얘기했고 20명 정도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위헌 논란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지금 지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대변되는 무너진 사법부 질서를 가지고 저희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좀 그렇다면 국회가 만들어낸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법의 원칙 하에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민주당 화이팅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 법안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이 오늘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이거 추미애 승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12월 3일이 박준태 의원이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일단 자격이 되는지 뭐 많은 국민들이 되물어보고 싶을 거고요. 박준태 의원은 그러면 12월 3일에 뭐 하셨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탄핵에 표결은 했는지 그리고 또 이 파면 전국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제가 되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박준태 내지는 뭐 나경원 이런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대항하는 모습들을 주로 이제 저는 비춰준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동등하게 뭐 추나 대전이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갈등 정도로만 보도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왜냐하면 저기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준태 의원뿐만 아니라 실제 12월 3일에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탄핵 전국에서 표결을 하셨는지 되물어보고 싶고 내란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달려간 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당당하게 추미애 위원장의 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이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대항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주는 건 아닌지 저는 뭐 이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게다가 또 나경원 간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무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경원 간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많이 좀 비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지금 지기현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거 재판 언제 끝날까 싶고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풀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요.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은 일반에 녹화 중계하기로 했고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은 1심은 의무적으로 나머지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원래 국민의 관심이 크고 아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도 중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요. 그 재판의 중계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공개라는 의미는 재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간이 허락되는 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도 그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거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하고 말고는 원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예.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중계를 원칙으로 해놨다는 것이 기존의 법률과는 매우 다른 점이죠. 예. 예. 지금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직위원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렇죠. 예. 예, 법관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인 마음대로 안 하겠다 할 수는 지켜야죠.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경과 규정만 없으면 되는 거죠. 바로 즉각 하게 돼 있으면 즉각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지금 설치가 법안에 담겨 있는데 특별재판부를 놓고 대법원 행정처장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유연 논란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논란이 꽤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더군다나 내란 사건은 지금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법률에 의해서 꾸려지면 이 사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 진행 중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중첩적이에요. 사실은 직위원 판사의 재판 진행은 법조인인 제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재판 운영하면 안 끝나요. 저거 몇 년이 걸려도 안 끝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결을 쓸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직위원 판사와 관련해서는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전에는 쉬쉬하더라도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법원은 그때는 반응을 했어요. 적어도. 뭐 사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선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하고 영구법관으로 발령을 내서 재판 업무에서는 손을 떼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직위원 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몇 달째 그 감찰 결과를 내놓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매우 이상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중첩적으로 얽히고 있는데 분명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법률로 다른 별도 재판부를 만들어서 사건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는 논란은 꽤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이 정도 하면은 좀 될까요? 아니 근데 이 중에서 뭐 그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제 3대 특검 TF 위원장이잖아요. 얘기하기를 이제 특별재판부에 대한 뭐 이런 감론을박이 있으니까 적어도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재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거는 위헌이 될 수 있건 뭐 국가안보상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도 정작 내란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믿고 이걸 끝까지 가느냐. 재판하는 양태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구속 취소했던 그 끔찍했던 날을 3월 7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에. 그리고 저는 뭐 특검 연장이나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검에서도 이거는 요구를 한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도저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인원도 더 보충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재판 중계는요. 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빤히 조사받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국가 안보니 뭐니 뭐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이미 방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도는 다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방청객들을 통해서도 그 얘기는 재판의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세 가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 1심 그 중개한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위원 재판부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정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정말 놀란 거 하나 봤는데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1차 구속돼 있었을 때 1박 2일 접견을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1박 2일을 한 게 드러났다. 이게 그 다음날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접견을 했다. 근데 이게 김영남 의원님 네. 가능해요? 그 변호사를 데리고 그러면 접견실에서 나를 센 겁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변호인 접견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예. 적어도 6시 전에는 접견을 다 끝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접견하러 나왔던 수감자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저녁도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구치소에 별도 보면 접견실. 예, 공무접견실이라고 예. 따로 있어요. 그게 가끔 수감자를 상대로 출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경찰관들이 출장 조사를 나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조사하고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는데 그걸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마치 자기 전용 방처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접견을 핑계로 구치소에서 아이고 그 독방에서 주무시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주무시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을 거기서 잤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까지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밤새워 하여튼 그 방에 있었던 거죠. 설마 술 처마셨을까요? 그 핸드폰도 갖고 들어갔었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 수감자는 검사의 석방 지위가 있어야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있습니다. 근데 즉시 항고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전에 있었던 법원의 결정은 집행이 안 돼요. 상급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구속 취소 결정이 매우 드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만 당연히 즉시 항고가 예상됐어요. 법조인인 저도 검찰에서 즉시 항고 하겠지. 일단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잖아요. 더 놀랐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지휘 할 거를 어떻게 알고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밤새 그 방에 머물렸냔 말이에요. 변호인들하고. 이거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내릴 거를 알고 있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수감방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석방지휘가 전달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걸 보면요. 일단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하고 함께 있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작성한 접견 내역을 보면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 접견이 이루어진 걸로, 사실은 오후 6시까지니까 밤 11시 55분까지 한 것도 특혜를 제공한 거죠. 아니, 특혜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다. 아니, 변호사가 그러면 같이 있었단 얘기인가? 변호사 보내고 나서 거기서 잤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한번. 그 뭐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구치소 쪽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원래 6시 이후에도 접견이 불가능한 대목을 CCTV에 남아있거나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증거가 확보가 가능한 선까지만 우리가 양보를 해서 11시 55분까지만 우리가 접견한 걸로 써놓자 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3월 8일 오후 1시부터 변호인 접견이 다시 이루어진 걸로 메모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게 감찰이 들어오거나 조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써놔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접견을 하다 보니까 밤까지 변호사들이 그 직무 접견실에서 나오는 CCTV가 아마도 확보돼 있었으니까 변호사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까지 우리가 좀 써놓자. 아마도 변호인들이 밤 11시 55분쯤에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써놓고 그 새벽 시간은 아마 윤석열 혼자 그 접견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아니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11시 59분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있을 수가 넘어가게 되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적어놓은 수기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MBC 보도에 의하면 새벽까지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항소폭이 대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희구 부속실장이 2월 달에,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 게 나중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구속 시간 동안에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고 접견 인원이 328명이라고 얘기해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이 변호인단들이 와서 저희 계속 내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아니,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야, 나 항고 포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내락이 오지 않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법적 카르텔 네트워크가 다 있는 거, 검찰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강의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작업들,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법적 카르텔과 검찰 카르텔을 통한 압력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날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인사를 했던 그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다 예를 들면 그런 허락이나 뭐 허락이 아니겠죠. 얘기는 했겠죠. 저기서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제 저희가 밝혀야 될 건 이런 변호인단을 통해서 검찰 라인과 접촉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항고 포기까지도 만들어낸 과정들이 얼마만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만 지금 감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무부에서 명령한 게 수원구치소도 지금 감찰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원구치소에서 있었던 그 이화용 부지사 네. 당시에 연어 술 파티 관련된 그 폭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수원구치소도 감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법무부 교정본부, 특히 이제 구치소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범죄 은폐 정황 혹은 특혜 정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해 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 상부님 소풍 앞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일 나간다. 뭐 그냥 설레가지고 밤새 뭐 저기 했을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한 이야기죠. 3월 7일은요, 파면되기 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만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직이었죠. 여전히. 그런데 3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변호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2시에 구속 취소 브라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추가로 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더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같이 밤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속실장도 핸드폰 들고 가서 전화기를 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르는 이 마당에 지금 구속 취소까지 결정이 된 마당인데 그 전에 그 함께한 변호인들이 핸드폰 안 가지고 갔을까요? 무슨 뭐 바깥에 식사까지도 다 짜장면이었나요? 뭐 이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이 접견 기록까지 이렇게 조작이 된 거라면 그 전에는 더한 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부에서 거의 그 득시한고 포기를 진두지휘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펴보면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변호사가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퍼즐을 좀 맞춰보면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끔 해서 심우정과의 어떤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두고 즉시항고 포기를 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윤석열은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일부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들을 불러서 바깥에 있는 이제 싸제 음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음주를 할 만한 거리들을 실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사들고 오라라고 시킨 다음에 새벽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라고 상상해도 지금은 무방한 정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앵커가 이게 발음이 이렇게 저렴해요. 사제. 예, 사제. 그래서 사제 음식들을 드렸다. 이해가 바로 되고만. 그렇긴 하죠. 원래 이 더 센 특검법이잖아요. 더 센. 더 센. 세 개 들립니까? 더 센 특검법 해야 센 것 같죠. 그리고 예. 자장면 하면 예. 맛이 없죠. 맛없어요. 맛없게 들려요. 그때 한때 표준말을 자장면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때부터 짜장면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시 짜장면을 찾은 뒤로는 역시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복수 허용해준 대목들이 분명히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소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제 쇠주라고 하거나 예. 소주라고 해야 또 그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장면도 짜장면이 돼야죠. 그걸 경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썽질 나는 건 예. 석방된 다음에 경호처가 소청을 200정이나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래요. 게 밝혀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자들은 정신세계를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항소 포기, 그러니까 직위원회 판결도 골 때리는 겁니다만 항소 포기한 검찰총장도 제가 볼 땐 인간 같지 않은 건데 그게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경호처가 소총 200정을 갖다가 새로 구입을 했고 뭐 이게 무슨 1분당 1000여 발 정도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라이플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력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를 3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야,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또 초반에 얘기했던 이 특검에 대한 또 나름대로 또 저희가 또 이게 불길함들이 예.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미스테리 하나만 더 짚어보고 식사합시다. 검찰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특활비. 아. 이거가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불법 계엄 12.3 불법 계엄 직후 나흘 동안에만 3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특활비 3억 원도 적지 않은데 이걸 나흘 동안에 팍팍팍팍팍 써버렸던 건데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되게 이제 연말에는 특활비 남은 거 다 이렇게 소진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 계엄 직후에 나흘 만에 3억을 집행했다. 이건 좀 뭔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은 특활비 그 사용의 신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특활비는 정말 그 뭐랄까요, 일종의 주인 없는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면 검찰총장이 특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받은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쓰기도 했어요. 나눠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타이트해졌죠. 그래도 특수활동비도 뭐 하다못해 사용철에도 좀 제출을 해라.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뭐 그러면서 웬만하면 현찰이 아닌 계좌 지급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좀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온 건 사실인데 지금도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보다 어떤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렇게 특활비를 많이 썼을까? 나흘에 3억이면 많이 쓴 거거든요. 겁나게 쓴 거죠. 예. 그 사용 지급처는 적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특수활동비 아무리 구체적인 영수증까지는 첨부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갔는지까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밝혀야죠. 분명히. 무조건 밝혀야 되는데 정말 밝히기 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썼을까? 근데 어떻게 쓰면 4월에 막 이렇게 팍팍팍 막 이렇게 줬을까?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썼다는 거예요. 예. 한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뭔가 다른데 전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갑자기 예산이 뭔가 한 해 예산이 있을 텐데 갑자기 소총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후속적으로 뭔가 하려는데 사용한 게 아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7억 4,541만 원의 12월 총 집행 금액 중에 45%를 나흘간 집중해가지고 3억 4,200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뉴스타파가 이제 조사한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최소 100에서 최대 5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 봉투 89개 정도를 나흘 동안 뿌렸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러면 12월 3일이 계엄 당일이었고요. 이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나머지 사흘간 또 그 금액을 뿌렸다라는 거니까, 계엄 이전에는 돈 봉투를 뿌려서 계엄에 대한 대비를 검찰 단계에서 뭐 준비를 했다라든지, 혹은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2차 계엄을 위한 어떤 시도로서 이 특활비를 집행했다라는 뭐 상상도 가능한데, 실제 이 금액의 어떤 사용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추론만 할 뿐인데,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는 이미 보도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실무정 차원에서도 어쨌든 2차 계엄을 대비했다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검찰은 이번에 드러나는 거 보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뭐 제가 볼 때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흑역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12월 4일, 5일, 6일 이런 식이면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비용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하지 않죠.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경태 의원 얘기에 의하면 특정 지검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돈이 갔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 돈이 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매우 특수한 활동을 위한 어떤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상황에서 특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는 내란 문제, 특히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위를 이번 과정에서 다 드러내서 발본색원하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슬슬 다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네요. 윤중관님 오늘 촛불 집회 검찰 오적 규탄하는 집회 열린다고 글을 올려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오적에 대해서 이른바 누구야? 이문정 검사가 검찰 오적 운운하면서 예. 지금 봉욱 민정수석부터 해서 5명을 거론했는데 일단 검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명된 봉욱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에 뭐랄까요?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모든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문정 검사보다는 100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른바 이문정 검사가 언급한 오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뭐 이제 김영남 의원님이 잘 아는 검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금 수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뭐지? 그래도 이문정 검사 그동안 옳은 소리 계속해 왔는데 저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다니.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인신공격한다고 비판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하자. 다만 이 검찰 개혁 법안이나 또 아까 그 특검 뭐 관련한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존중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란 일어나고 갈등하는 것은 누구조차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막 나가도 부족한데 자꾸 오른쪽 바퀴 펑크 나고 왼쪽에 기름 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니,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이문정 검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마약 수사 외에 그 수사방해 한 거 있잖아요. 대량의 그 마약을 밀수입해 왔는데 세관 직원들이 거의 안내하다시피 해서 그 공항에서 빼주고 그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그 수사팀 해체되고 그 사건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걸 넘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환기는 돼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 번은 들여다봐야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면 오광수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오광수 전 수석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죄라고 생각해요. 오광수의 이런 짓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은 다 누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되죠? 누구 말이 옳은지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약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조치 자체가 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발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한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내부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된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문정 검사의 말과 결합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소위 약간의 좀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문정이 옳은 걸까? 아니면 이문정 검사 논리대로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재명 편이야? 나는 이문정 편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될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란 세력의 뿌리인 국힘당입니다. 저는 살다 이런 당 처음 보는데
살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 어제 국힘당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내란 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김민석 총리가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박영식 앵커님 저걸?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반헌법을 넘어서 이제 반지성주의자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반지성주의로 독주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뽑힘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윤석열의 어게인을 외치고 반헌법주의적 발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인물들이 지도부에 대거 포함된 것을 알아차린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주자들은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민주당이 내란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란을 경고를 사전에 했다라고 해서 내란 방조를 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순식간에 집결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라고 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이런 아주 신선한 논리를 들고 왔다라는 대목에서는 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근데 어찌 보면 저 말의 함의는 내가 당원들에게 반지성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서 지방선거에 한 자리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욕망과 기회주의적 그 관점을 드러냈다라는 차원에서 나경원의 행동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말을 해도 논리가 맞아야지. 아니 김종 원장님, 너네들이 내란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거 할 때 맨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란 방조범이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나를 살려주세요. 나 빠루예요. 그 다음에 나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랑 전화했어요. 지지층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누구죠? 그 법사위에 박준태. 내란 타령?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내란 타령입니까? 헌정이 무너지고 그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따위 얘기를 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이대로 간다면 정당 해산 요건에 딱 적합한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 같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여. 저 해산시켜야 될 정당이지 저런 정당을 남겨두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겠어? 전 그래서 그래 계속 니네들 해봐라. 니네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그 늪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를 무슨 쓰레기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는데 말 잘했어요.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쓰레기 내란 정당입니다.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이 어제 저에게 명색이 판사 출신인데 아무리 저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김희석 총리 당시 이제 김희석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했잖아요. 김용현한테도 하고 뭐 총리한테도 하고 계엄 얘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 망상에 빠진 거의 집단들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의 망상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오래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 너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네. 그리고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왔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논리라면 여기도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경보기 설치업자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딱이네요. 그렇죠. 예. 네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불냈네. 그 연기 나는 거 네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 그 약간 논리가 너무 허접하네요. 너무 어떻게 그런 허접.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살아나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저렇게 했어도 저기 윤상현 의원 발언 생각 안 하세요? 1년만 지나봐. 바로 그거죠. 네, 1년만 지나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딱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세상에 내란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너네들이 내란 방조범이라는, 아니 어떻게 그런 논리를 5선씩이나 되잖아요. 그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조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니 근데 본인은 정작 박은정 의원은 앉아 있었어요 계속. 곽기태 의원도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조선인데. 법사위에 초선들이 많아요. 아니, 초선들이 절반이 넘는데. 아니, 절반이 조선이에요. 자기들 죽인 거예요. 거기 있는 저기 초선이지. 곽준태 여기 옆에 박준태 다 초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다 네. 조선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린 초선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말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왜 어디 와서 상임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거예요. 2024년 6월에 이미 나경원 의원이 총선 끝나고 나서 초선 의원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로 우리 초선 여러분들이 항상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마음으로 갔다가 의정활동에 임하셔야지 또 국민의힘이 건강해지고 어쩐다 얘기를 했던 본인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국힘당이 이제 뭐 장외투쟁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란당으로 해산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 장동혁 대표도 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 좀 걱정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정당의 대표인데 눈빛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식사 다 하셨죠? 네. 네. 장동혁 얘기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현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건강 생각해서 점잖은 쪽으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규탄 집회에서는 눈이 더 돌아갔더라고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입니다. 뭐 이랬죠.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입니다. 진짜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고. 아니 뭐가 우스꽝스러워? 눈 감고 들으면 똑같고 근데 네. 워낙 우리 박영식 앵커는 눈이 착하고 예쁘게 그럼요. 생겨서 저는- 근데 그 눈이 약간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그 흉내도 못 내요. 그건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있는 워딩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할 때 예. 조금 더 담게 하려면 예. 포즈가 좀 더 길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하고 또 마이크도 한참 있다가 또 하고 막 그렇게 좀 생각을 막 하면서 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일부러 목소리를 저렇게 내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분들이나 이제 과거 나치 연구하신 분들이 히틀러 연설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은 많이 받아요. 완전히 선동의 그냥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린다 그러고 보수 유튜버 전환기 씨 땡큐 이러니까 공천권 내놔라 30석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지도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다들 보수 쪽 패널들이 뭐 손살에 치고는 있지만 과연 장동혁 대표 뜻대로 될까요? 이 상황이라는 게 당내에서 입지도 매우 좁은 사람이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체할 것 같은 발언들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거 그냥 지금 어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어차피 이제 글로 가버렸잖아요. 전한길, 장동혁 뭐 이렇게 갔는데 나머지는 뭐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찌됐든 좀 정상으로 뭔가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특검이 그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막았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극적으로 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고 끝났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농성을 풀고 자료 제출하게 된 계기가 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습니다만 특검법 22조에 보면 왜 특검 수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형법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행위거든요. 근데 형법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같이 법정형에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은 이게 확정이 돼도 국회의원직이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으면 아무리 잘 받아봤자 집행유예형인데 집행유예 이상은 확정되면 그냥 의원직이 날아가요. 공무단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후에 알고 빨리 급하게 농성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거의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본인들 그 안위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예. 고유빈님, 불날 걸 예상하고 소방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방화 방조범. 그러니까 그런 경찰은 논리죠. 범죄 방조범이냐. 그렇죠. 저런 정신 나간 소리라는 사람이 5선이라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국힘당이 옳시다. 하여튼 이제 방법이 이제 없어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쳐내고 쳐낼 것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특검법 개정하는데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걸 확 도려내는 거. 그건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지요. 근데 우리 미식가 김유정 의원님 다 드셨나요? 다 드셨습니다. 오리하고 채소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먹어도 너무 조화가. 그렇죠. 예. 저도 막 말씀하신 동안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네.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더 맛있는 게 이게 방식이 찌는 게 아니라 오리를 통으로 훈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으로 훈연을 하면 육즙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더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디저트로 자두도 드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정어리몰 추위자두 월요일 주문 수요일에 받아서 과육이 싱싱탱탱하고 과즙이 달콤하고 어우러져서 맛있게 또 신맛도 나더라고요. 아, 이건가 봐. 이거 주문해서 드셨다는 거죠? 네, 추위자두. 후숙해서 아침엔 단맛이 좀 더 나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맘때만 드실 수 있다는 추위자두 정어리원님들 맛보셨으면 합니다. 네, 또 추위자두도 여러분들 맛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거 김영일님, 나같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처럼 쌀값 올라가니까 좋아졌다가 저 잡것들 때문에 국민들 밥맛 떨어져서 쌀값 떨어질까 봐 걱정이네. 학시. 학시는 우리 본범이 해주셔야 돼요. 예. 민인정님, 윤석열 탄핵되면 우리 앵커님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휴. 그러니까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정말 생각 같아서는 지금쯤은 이미 정리되고 새 나라를 향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서 가을에 쫙 정리합시다.
예,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박영시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